안녕하세요. 후안사연입니다. 앞으로 재미, 감동, 사이다 사연 많이 가져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 할머니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자식도 없고 찾아오는 가족도 없었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무연고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그 말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할머니는 시장 골목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손바닥이 쓸리고 무릎이 찢어졌죠.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자는 근처에 있는 쉼터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처음 보는 사람의 친절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 나 혼자인데 괜찮을까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 쉼터로 오세요. 거긴 가족 같은 곳입니다. 그 말은 복순 할머니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가족 같은 곳.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쉼터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안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십자가와 따뜻한 문구들이 걸려 있었죠. 환영합니다. 복순 어르신. 쉼터 원장이라는 사람은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지나치게 단단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르신을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평생 함께 할 겁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인생의 끝자락에서 의지할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쉼터 생활은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밥을 챙겨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도 돕고 청소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죠. 어느 날 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순 어르신, 이렇게 봉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복순 할머니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잖아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은 귀한 분이에요. 혹시 쉼터를 위해 조금만 마음을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여기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금씩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만 원이었고 다음엔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원장은 그때마다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축복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이라 불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헌금은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아둔 적금도 깨고 작은 땅을 판 돈도 보탰습니다. 원장은 어느 날 크게 감동한 얼굴로 선언했습니다. 복순 어르신께는 특별히 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룸처럼 편히 지내실 수 있게요.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우리가 평생 어르신을 보살펴 드릴 겁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정말 가족이 생긴 것 같았죠.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복순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말들 뒤에
조용히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복순 할머니는 쉼터에서 지낸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공간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죠.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봉사를 하고, 저녁이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생활이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줄 알았던 자신에게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원장은 늘 할머니를 우리 복순 어르신이라 부르며 웃었습니다. 사람들도 할머니를 존중하는 듯 보였죠. 복순 할머니는 그 따뜻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꾸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서랍에 넣어둔 안경이 없고 밥을 먹고도 먹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죠. 내가 왜 이러지?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머리가 흐려지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자신이 어디 있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벽지가 낯설게 느껴졌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날 아침 할머니는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나 요즘 이상해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원장은 잠시 할머니 얼굴을 살피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쉼터에서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죠.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용히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그 한마디에 복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어가 자신의 삶을 덮치고 있었죠. 내가 치매라고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아직 초기라 관리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호가 필요합니다. 복순 할머니는 진료실 밖으로 나오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같았죠. 쉼터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복순 어르신.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쉼터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변해 있었습니다. 따뜻함보다는 조심스러움, 그리고 계산이 섞인 눈빛이었죠. 며칠 뒤 원장은 할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순 어르신, 이제 치매 진단도 받으셨으니 통장 관리는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복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을요? 원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깜빡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보호자 역할을 해드릴게요. 돈은 안전하게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할머니의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부탁해요. 원장은 통장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원장은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래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겠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복순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쉼터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 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먼저 불안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뭔가를 잊어버리진 않을까? 혹시 내가 또 실수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두려웠죠. 쉼터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어딘가 얇은 종이처럼 가벼웠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복순 할머니는 점점 그 말이 무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원장은 다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할머니의 통장과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순 어르신, 병원비도 나가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시죠?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원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카드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인출해 드릴게요. 어르신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원장은 매주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씩이었습니다. 약값이에요. 필요한 물건 샀어요. 복순 할머니는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출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주는 100만 원, 어느 주는 200만 원, 어느 순간에는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통장에 찍힌 큰 금액만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이 돈은? 조심스럽게 묻자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르신, 치매 있으시잖아요. 복순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죠. 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친절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꼭 움켜쥐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쉼터 사람들의 말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어르신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잊어버리셨어요? 아휴, 치매라더니 진짜 답답하네. 복순 할머니는 작아졌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헤맸습니다. 그때 박 집사가 거칠게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또 돌아다니시면 큰일 난다니까. 복순 할머니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박 집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이 정말 가족일까? 며칠 뒤 할머니는 우연히 부엌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장과 박 집사가 낮은 목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꽤 나왔어요. 치매라서 몰라요. 그냥
복순 할머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냥이 바로 자신의 돈이라는 걸 할머니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쉼터의 벽이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가족이라 믿었던 곳이 서서히 무서운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무언가를 묻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괜히 입을 열었다가 또 치매라서 그런다는 말을 들을까 무서웠죠. 쉼터는 더 이상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성경 구절도 기도 소리도 이제는 할머니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원장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순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나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 순간 원장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르신은 치매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원장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왜 자꾸 의심을 하세요? 할머니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니, 그냥... 원장은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치매 걸린 분이 뭘 안다고. 그 말에 복순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원장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밥 먹었는지도 모르면서 돈 걱정은 왜 해요? 여기 없었으면 벌써 길바닥이에요. 그 말들은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부숴버렸습니다. 박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엎지르면 짜증을 냈고 길을 헤매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휴, 진짜 귀찮게 하지 마세요. 복순 할머니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떨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짐이 되어가는 것이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사무실 문틈 사이로 원장과 박 집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치매면 돈도 더 못 내잖아요. 그럼 빨리 정리해야죠. 정리. 그 단어가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던 사람들이.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리던 새벽, 쉼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복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작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짐이라고는 손에 쥔 낡은 손수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떨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나가면 살 수 있을까? 골목은 어두웠고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할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올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할머니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이 낯설게 뒤틀려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리고 손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쉼터도 시장도 병원도 모두 흐릿하게 섞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길 한복판에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집이 어디였지? 그때 멀리서 파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순찰차였습니다. 경찰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 새벽에 왜 여기 계세요? 복순 할머니는 경찰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경찰은 할머니의 젖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할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어눌한 목소리로 조각조각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이 곧 쉼터의 지옥을 열어젖힐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찰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바람이 나오자 복순 할머니의 얼어붙은 손끝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젖은 외투를 꼭 움켜쥔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복순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복순, 복순 할머니,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 질문에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말이 끊어졌습니다. 쉼터 거기서.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쉼터요? 왜 나오셨어요? 복순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나 돈 자꾸 가져가. 경찰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이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두려움은 분명했으니까요. 누가 돈을 가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원장, 통장 맡아준다더니. 경찰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메모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통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원장 박집사. 복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치매라서. 모른다면서. 막말하고. 경찰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건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착취와 학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를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조금 안도했습니다. 쉼터에서 들었던 가족이라는 말과는 다른 진짜 따뜻함이었죠. 그날 아침 경찰은 바로 쉼터를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종교시설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문 앞에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느꼈습니다. 이런 문구 뒤에 숨겨진 어둠이 있다는 것을요. 경찰은 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나가셨군요. 치매가 있으셔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경찰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복순 할머니 통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원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호 차원에서요. 어르신이 실수하실까봐.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보호라는 말은 너무 쉽게 악용됩니다.
그날부터 경찰은 조용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할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부터 확인했습니다. 며칠 뒤 자료를 받아든 순간 경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 몇 주 사이에 수백만 원씩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용처는 알 수 없었고 인출자는 쉼터 관계자였습니다. 경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쉼터 명의로 관리되는 다른 노인들의 계좌에서도 비슷한 인출 패턴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서류를 넘기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날 밤 경찰은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이 쉼터 이상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팀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종교시설 아니야?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겉은 그렇지만 속은 다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돈을 빼가고 있어요. 조사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쉼터는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재산을 먹잇감 삼는 사이비 집단의 둥지였던 겁니다. 복순 할머니의 도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지옥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은 시작에 불과했죠. 강 형사는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두 번의 인출이 아니었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 돈은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월급처럼요. 이건 생활비로 쓰고 있어. 강 형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노인의 돈을 가져가는 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쉼터 주변을 조용히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종교시설이었지만 이상한 소문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노인들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가족 없는 사람들만 받는다던데. 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족 없는 노인만? 그건 너무 위험한 조건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건 누구도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경찰은 쉼터에 등록된 입소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복순 할머니 말고도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계좌에서도 비슷한 인출이 발견됐습니다. 몇백만 원씩 현금으로 반복적으로. 강 형사는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이건 조직이야. 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빼내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엔 쉼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장 조사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서에 찾아온 겁니다. 저 제 아버지도 거기 있었어요. 강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셨는데 그 쉼터에서 돌봐준다길래 맡겼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돌볼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강 형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성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세요. 쉼터에서 갑자기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었어요. 쉼터에서는 어르신이 요구하는 게 많아서 사들여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강 형사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쉼터는 여러 노인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강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취가 아니라 노인을 먹잇감으로 삼는 사이비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쉼터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쉼터 안은 기이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은 한쪽에 모여 있었고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장은 두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여긴 신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서랍을 열자 수많은 통장과 카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름이 적힌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장 안에서는 현금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강 형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군. 그 순간 한 어르신이 경찰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어요. 여기 무서워요. 그 한마디는 쉼터의 모든 가면을 찢어버렸습니다. 강 형사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는 여기 있지 않아도 됩니다. 쉼터에 숨겨진 지옥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된 쉼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통장을 하나씩 확인하는 동안 어르신들은 구석에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복순 할머니는 보호기관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쉼터로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였죠. 할머니는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몸을 떨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원장은 끝까지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는 경찰 앞에서도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우린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강 형사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오해요? 통장 수십 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원장은 잠시 눈을 흔들더니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원해서 맡긴 겁니다. 헌금도 자발적이었고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가족이라 해서 믿었어요. 근데 치매라니까 나를 바보 취급했어요. 원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르신, 지금도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잖아요. 그 순간 강 형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말이 바로 정서적 학대입니다. 원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노인들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현금 인출 기록, 그리고 쉼터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강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보호자가 아닙니다. 노인을 이용한 범죄자입니다.
원장은 그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신의 뜻을. 하지만 경찰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신의 뜻을 팔아서 노인 돈을 훔친 겁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쉼터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박 집사가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돌봐요? 가족도 없는 노인들이잖아요. 그 말에 사회복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착취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쉼터 안에 있던 어르신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돈 다 가져갔어. 내가 늙고 아프니까. 그 울음은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공포가 터져나온 겁니다. 경찰은 즉시 어르신들을 밖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보호기관 차량이 도착했고 사회복지사들이 한 명씩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복순 할머니는 차에 오르기 전 쉼터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한때 천국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돈을 빨아먹는 지옥이었습니다. 강영사는 원장을 경찰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들의 가짜 천국은 오늘 무너졌습니다. 쉼터의 문은 봉인되었고 십자가 아래 걸려있던 사랑과 나눔이라는 문구는 이제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사회복지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쉼터 원장이 체포된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는 쉼터에서 압수한 서류와 통장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영사는 밤늦도록 자료를 넘기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크다. 쉼터는 단순히 몇몇 노인을 속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치밀하게 짜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쉼터의 재정 장부를 분석했습니다. 겉으로는 헌금과 후원금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의 돈이 조직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노인,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 그들이 바로 먹잇감이었습니다. 강영사는 분노를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이비야 완전히. 며칠 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쉼터에 있었던 어르신들은 보호기관으로 옮겨졌지만 그중 몇 명은 이미 요양원으로 보내진 상태였습니다. 강영사는 직접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쉼터에서 생활하셨죠? 노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긴 천국이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인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돈을 내면 신이 지켜준다고 했어요. 안 내면 벌을 받는다고. 강영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벌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밥을 안 줬어요. 방에 가둬놨어요. 기도를 안 하면 악마가 온다고. 그 말은 종교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쉼터는 믿음을 이용해 노인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라니까 쓸모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던져버렸어요. 강 형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나오는 통장으로만 본 겁니다. 경찰은 결국 쉼터의 운영진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집사, 회계 담당자, 심지어 외부 브로커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쉼터는 노인들을 끌어들여 재산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고 치매가 오면 요양시설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강 형사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종교시설이 아니라 노인 착취 공장입니다. 수사가 커지자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뉴스에는 무연고 노인 헌금 착취라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노인을 돈으로 받네. 사이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복순 할머니는 보호기관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구나. 사회복지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른 분들도 살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두려움 속에서 내디딘 한 걸음이 많은 어르신들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쉼터는 폐쇄, 운영진은 구속, 피해 어르신들은 국가보호체계로 이관, 가짜 천국의 실체는 완전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쉼터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나눔을 외치던 종교시설이 사실은 무연고 노인들의 재산을 빨아먹는 사이비 집단이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경찰서는 연일 바빴습니다. 추가 피해 신고가 쏟아졌고 언론은 쉼터 원장의 얼굴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원장은 조사실에서도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말했죠. 저희는 신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강 형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신의 뜻이요? 노인 통장을 털어가는 게요? 원장은 눈을 부릅뜨며 외쳤습니다. 헌금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원해서 낸 거예요.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들어온 겁니다. 사회복지사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원장 앞에 섰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악몽의 얼굴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원장은 비웃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담겼습니다. 나는 치매 걸렸어도 내 돈이 사라지는 건 알아요.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형사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복순 할머니 계좌에서만 3개월 동안 2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다 현금으로요. 설명해 보시죠. 원장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쉼터 운영비. 강 형사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운영비라면 회계에 남아야죠. 하지만 남은 건 없습니다. 대신 당신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박 집사도 조사실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원장은 수갑을 찬 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노인들 돈을 왜 빼갔습니까? 사입이 맞습니까? 원장은 끝까지 외쳤습니다. 우린 죄가 없습니다. 신이. 하지만 그 말은 수갑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찰칵. 그 순간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가짜 신을 팔던 자들이 드디어 심판받는다는 것을요. 쉼터는 폐쇄되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봉인 테이프가 붙었고 사랑과 나눔이라는 간판은 철거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어르신들은 모두 보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진 분들도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보호시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편안하세요?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무섭지 않아. 그 말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영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노인을 이용해도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당신들이 숨긴 지옥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가짜 천국은 무너졌고 노인들을 울린 자들은 마침내 사이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쉼터의 문이 닫힌 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은 지나가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복순 할머니는 이제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새로운 침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하루. 하지만 무엇보다 달랐던 건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사회복지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복순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응, 잘 잤어. 그 웃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쉼터에서는 웃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센터에서는 할머니를 억지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았죠. 천천히 따뜻하게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문득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복순 할머니는 작게 말했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짐이었어. 근데 여기는 나를 사람으로 봐주네. 사회복지사의 눈이 젖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부터 사람이고 소중한 분이에요. 그 말에 복순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강형사가 기관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은 마무리 단계였고 쉼터 운영진은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형사는 할머니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순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다른 어르신들도 계속 그곳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복순 할머니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무서워서 나온 건데. 강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디로 가? 사회복지사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국가가, 센터가,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쉼터에서 들었던 가족이라는 말은 거짓이었지만 지금 이 말은 진짜였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찾던 가족이 이렇게 늦게 왔구나. 세상에는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이용당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파는 가짜 천국은 무너졌고 진짜 보호는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